여러분, 혹시 2050년의 지구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때쯤 되면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지구 인구가 무려 100억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20억 명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어마어마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식량 생산 환경은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한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헬 지역이나 아시아의 일부 농경지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게다가 갑작스러운 이상 고온, 홍수 또는 병충해가 발생하면 한 해 동안 공들인 농사가 순식간에 망가져버립니다. 농부들의 절망적인 표정과 텅 빈 창고를 상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 라는 점이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 좋은 씨앗을 골라 심는 육종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써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 시대부터 농부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수한 변이를 선택해 품종을 개량해 왔어요. 하지만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심지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후는 이미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제가 깊이 있게 다룰 유전자 교정 기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GMO와 유전자 교정의 차이를 제가 전공자로서 더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1세대 GMO 기술은 외래 유전자 삽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추위에 잘 견디는 토마토를 만들기 위해 북극해 생선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집어넣는 식이죠. 학술적으로 이를 트랜스제닉 형질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가 섞이다 보니 이게 정말 안전한가? 라는 윤리적, 과학적 논쟁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유전자 교정, 즉 크리스퍼 가위CRISPR-C구는 sDNSIT-Directed Nuclease 기술을 사용합니다. 외부 유전자를 전혀 넣지 않고 식물 본래의 DNA, 염기서열 중 형질을 나쁘게 만드는 특정 부분만 정밀하게 잘라내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원리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씨 없는 수박이나 커다란 포도도 자연적인 돌연변이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유전자 교정은 그 우연한 돌연변이를 과학의 힘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빠른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물에 외부 DNA가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를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메디컬 푸드의 시대를 연 가바지 ABA 토마토입니다. 일본에서 출시된 이 토마토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 함량을 5배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량이 아닙니다. 식물 내부에 원래 존재하던 가바 합성 효소의 활성을 막는 특정 유전자 부위를 살짝 교정한 결과입니다. 즉, 토마토가 스스로 더 많은 영양소를 만들도록 스위치를 켜준 것이죠. 두 번째 사례인 환경 적응형 작물도 놀랍습니다. 국제벼연구소 IRRI의 데이터를 보면 가뭄 저항성, 벼는 수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광합성 효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농민들에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식품 폐기물 감소 사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갈변 없는 사과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 PPO의 발현을 억제한 것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과일의 약 30%가 유통 과정에서 멍이 들거나 색이 변해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가진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재산권과 기술 독점 문제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의 특허권과 이를 이용한 종자 주권이 특정 거대 자본과 기업에 집중될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영세 농민들은 오히려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
몬산토 같은 대기업이 종자를 독점하면 소규모 농부들은 비싼 종자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인류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제협약이나 오픈소스 종자 공유 시스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죠. 둘째는 글로벌 규제의 불일치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은 유전자 교정 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통 육종과 같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 FDA는 CRISPR 작물을 GMO와 다르게 취급하지만 이유는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해요. 전공자인 우리는 실험실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중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 윤리에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긴 시간 동안 유전자 교정 기술의 원리와 사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전자 교정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기후 위기와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이 도구를 얼마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2050년의 지구는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식물생명과학은 단순히 식물의 유전자를 바꾸는 학문이 아닙니다. 식물을 통해 인류의 내일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미래의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